쪽발타도 투쟁 만세. 인드라는 지난 4월 13일 총선 결과에 대해 상당 부분 문제의식을 느끼고 블로그 무기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본과의 여러 가지 그간 진행 과정을 감안상 부분 파업으로 전환하였음을 오늘부로 선언합니다. 당분간 인드라디오만 하기로 하고 뉴스 분석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오늘은 메이데이죠. 네, 노동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메이데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은 헤이마켓, 미국에서 벌어진 헤이마켓 사건, 8시간 노동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 인터내셔널이 파리 100주년 기념해서 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헤이마켓 사건이 5월 1일 날 벌어졌다고 해서 그 노동절을 5월 1일 날로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과연 그럴 만큼 그 미국의 노동운동이 당대에서 영향력이 있었던가 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중심이라고 할 만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유럽이죠. 당대에서는 유럽에서 어떤 사건들이 8시간 노동제에 대한 5월 1일 이제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에서 총파업을 한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8시간 노동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굳이 5월 1일 날로 정한 이유는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경찰, 노동 집회에 대해서 경찰의 폭력이, 그것이 처음이었다면, 그리고 엄청난 다수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면, 모르되, 그렇지도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드라는,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메이데이 비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5월 1일이라는 것이 헤이마켓 사건이 벌어진 날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루미나티 창시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이미 일루미나티 음모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립일이 5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과연 단지 날짜적 우연이었을 뿐일까?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첫 번째 키워드인 5월 1일에 대해서 일루미나티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1인터내셔널은 1인터내셔널의 후신으로 앵겔스가 주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1인터내셔널이 해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막스의 그가 제1인터내셔널 사실상 없앤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만든 조직을 내팽개쳤기 때문이죠. 어떤 거냐면 어떤 사건이 인터내셔널에 있었냐면 유명한 사건이죠. 무정부주의자 바쿠닌, 아나키스트 바쿠닌과의 투쟁에서 막스가 갑작스럽게 1872년 그 대회에서 국제노동협회 노동자 동맹 인터내셔널 본부를 유럽에서 뉴욕으로 갑자기 확 이전 선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어떤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참석자들이 모두 당황한 틈을 타서 가결시켜버렸어요. 1872년에 이제 마치 이러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내셔널은 바쿠닌 파 것도 아니고 막스 파 것도 아니고 그냥 제3의 파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라는 거죠. 사실상 하도 두 세력이 갈등이 심하니까. 그렇단데 여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하는데 인드라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아갑니다. 무엇이냐면 1872년에 보분 전쟁 이후에 파리 코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파리 코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막스의 어떤 생각들,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유럽 혁명 과정의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자본론 이런 거 이해 못하고, 물론 그 후에 얘기지만, 그 전에 썼던 것도 워낙 그 어떤 독일적인 난해한 어떤 해계 사상으로 뒤덮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가 유럽 사회주의의 어떤 핵심 인물로 컸던 데에는 남모르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막스의 어머니 쪽이 노스차일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스차일드 집안과 연결되는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었어요. 오늘날도 있죠. 네덜란드의 필스 가문이 바로 어머니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이제 노스차일드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노스차일드가 남모르게 또, 이들 유대인 사회주의자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자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상당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 당시에 엄친아였거든요. 다 재벌 2세급 아들들이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 사상가들 있죠? 예. 지금 막스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예? 부모가 지금 빵빵했어요. 예? 그러니까 귀족과 결혼할 정도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될 라살레라는 유대인도 있는데, 이 유대인 역시도 잘 살았어요. 엄친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도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히틀러가 같은 초등학교,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질투심이 있을 정도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사회주의자였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상을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대 노스차일드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알게 모르게 유럽 전체에 이쪽 음모론 쪽 계통에서 다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혁명가들은 노스차일드 가문에 상당히 의존적이었고 노스차일드가 가까운 막스가 자기 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백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막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인드라가 이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랬었는데 파리 꼬민이 대실패로 돌아가면서 믿었던 노스차일드에게 발등지키니까 노스차일드한테는 차마 욕을 하지 못하고 막스가 욕을 대신 먹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 막스 위신이 뚝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바쿠닌이 부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스가 갑자기 이 제일 인터내셔널 본부를 뉴욕으로 옮겨라. 그리고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뉴욕에 무슨 노동운동 근거가 있었나? 뭐 있긴 있었지만 유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1869년에 노동기사단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전에도 전국노동협회가 있었지만 그거는 정말로 백인 남성 특정 소수만이 가입할 수 있고 인종차별적이고 굉장히 특권적인 조직이었고 별게 없었고요. 남정지 직후에 만들어진 거. 이제 만들어진 게 노동기사단인데 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노동기사단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제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포함한 요소를 포함한 그러한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신에 이제 기사단의 특징은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자기의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본가 특정한 자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만 아니면 누구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동자들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다 노동자가 그 조직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프리메슨 조직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 노동기사단이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기다가 또 그 당시에 뉴욕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블라바츠키 신비주의 유명하죠. 신지아케 블라바츠키 여사처럼 굉장히 어떤 그런 강신술이나 이런 것들 블라바츠키 여사 같은 그러한 성향에 가진 자매가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막스가 그 권력을 이렇게 넘겨준다는 건 당시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미국에서 노동동이 굉장히 강하다든가 무슨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뉴욕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2인터내셔널은 몇 년 뒤에 해치되고 마는 거죠. 쇠락하니까. 포함해서 하는 일도 없고 미국운동 노동운동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막스는 그 다음부터 그냥 인터내셔널 끊고 즉 권력이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는 막스파는 여전히 막스 배후에는 여전히 노스차일드가 있다고 믿고 계속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막스도 더 이상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보불전쟁 이후에는 그냥 착한 할아버지처럼 허허 웃으면서 10년을 보낸 거죠. 예. 그러다 죽었죠. 예.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은 그 후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후에는 사실상 흐름이 끊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이제 그렇지 않고요. 문제에 고타 강령이 나옵니다. 고타 강령이란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오늘날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자신들의 스승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노동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라살레 사회민주주당 라살레가 시조로 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고타 강령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하필이면 고타 강령이라는 거야. 고타.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5월 2일 날 중요하냐면 일루미나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루미나티는 아까 5월 1일이 일루미나티 창립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타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 아담 바이샤우프트가 일루미나티 교주죠. 이 사람이 일루미나티가 해체되고 아담 바이샤프트가 망명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타입니다. 독일 내에 고타라는 영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타로 망명하고 거기서 생을 마칩니다. 여기서 고타 영주가 고타 가문이 이 고타 선제우가 이제 공작이 뒤를 봐준 거죠. 그래서 이 고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루미나티 역사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타 영주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스럽게 그냥 망망하게 흘려 들어와서 이거를 받아주었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루터와 관련된 역사죠.
이 고타 가문은 이제 뭐 천년 이어져 왔는데 피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이게 쭉 이어진 게 다 그냥 이름을 이렇게 옮기한 건데, 이 프리디 3세라는 1500년대 초막년경에 있었던 작센 고타 영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제우인데요. 이 사람이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하자 뒤를 봐줬던 것입니다. 단지 자기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뒤를 봐준 그 정도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루터가 목숨을 잃을 걸 가지고 루터를 직접 숨겨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설립한 대학의 신학 교수로도 임명하죠. 본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키워주고 또 숨겨주고 여러 가지 뒤를 봐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뭔가 루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어떤 루터의 사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당대에 자신의 위신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소개를 한다면 이 사람은 당시에 그 루터가 파문당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보호해준 배경들을 보면 당시에 교황이 누구였냐면 네오 10세였는데요. 이 사람은 메디치 가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독일 신성로마 황제는 막시밀리안이라고 합스부르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타 공작은 차기 막시밀리안이 막 왔다 갔다 이제 거의 내일 오르내일 하면 죽을 지경일 때 차기 황제의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네오 10세 교황이 그를 차기 황제로 밀려고 생각할 만큼 유력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디 3세는 거절하죠. 황제 자리를 그 좋다는 황제 자리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당대 역학관계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대 신성로마 제국에서 합스부르크 영향력이 굉장히 센 상황에서 외국,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어떤 당시 교황이 힘이 있도 메디치가의 사람한테 외국 세력이죠. 외국 세력의 의지에서 황제 자리에 오르면 어떻습니까? 황제 자리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영지까지 다 말아먹을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오 10세는 합스부르크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서 약화시키게 할 목적으로 독일 내부에 분열을 꾀한 어떤 수로 프리디 3세를 택한 것인데 프리디 3세가 이를 알고서 수용했다가는 자기 자신이 작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황제 자리를.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유명한 카를 5세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거죠. 그 면제부 사건이 유명했던 게 바로 그 푸거가 있죠. 푸거. 메디치에 이은 푸거라는 푸거 가문 있지 않습니까? 푸거 가문이 카를 5세의 후원자였고요. 이렇게 이런 이제 루터가 비난했던 게 교환과 푸거를 비난했던 거죠. 면접을 팔아먹었으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디 3세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자기의 어떠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과한 욕심을 버리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프리디 3세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대가 끊긴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끔 유럽 역사에서 포르투갈의 그 대항해 왕도 그렇고요. 아니 왕자도 그렇고 가끔가다 만날 수 있는 독신들이 있어요. 왕이 독신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독실하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신부처럼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라면 결혼을 하지 않겠죠? 예. 인드라는 프레디 3세가 여러 가지 정황상 동성애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레디 3세가 이렇게 처신함에 따라서 루터 교파가 작센 영지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후에 선제후가 되는 사람들, 작센 선제후가 되는 사람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루터와 루터 교회파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아담 바이샤우트가 망명지로 자기의 망명지를 택한 것이 고타 망명지였고, 고타 영주도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명분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타가 상당히 그러한 유명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라살레와 그 독일 노동조합인 라살레와 그리고 또한 막스파였던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냥 막스파라고 하죠. 막스파가 결합해가지고 독일 노동당이 탄생한 것인데, 이거 독일 사회민주당이 탄생한 것인데요. 독일 사회민주당이 탄생하면서 고타 강령을 난 것인데 왜 하필 고타를 택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민족주의다라고, 이제 독일 민족주의다 이렇게 막스는 짤막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러니까 당시에 고타 지역은, 고타 영주와 고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거죠. 관용적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어떤 기운을 보고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나가자.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안이 라슬레주의고, 그 다음에 고타 강령의 핵심이고,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어받은 것이 독일 사회민주당이라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흐름이 어디서 또 있습니까? 네, 바로 그 페이비안 협회인 거죠. 영국에서는 페이비안 협회가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페이비안 협회, 그럼 여기서 페이비안 협회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면, 페이비안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로마 시대에 한니발과 싸우던 파비안 막스무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대 영국이라면 로마와 상황이 맞지 않죠. 당시 한니발의 군대가 더 오히려 영국 군대하고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페이비안 협회는 파비안 막스무스를 높이 평가했는가? 그리고 제1회 문학상으로 카로와 연관이 깊은 사람을 노벨 문학상을 주었는가 하면 바로 이들의 파비안 막시우스의 게릴라 투쟁과 연관이 깊습니다. 한니발은 뛰어난 용장이죠. 이 한니발에 맞서서 로마군이 패퇴를 거듭하다가 파비안 막시무스의 전술, 게릴라 전술, 그러니까 산계에서 끊임없이 적의 보급로를 끊고 산발적으로 계속 투쟁을 이어하는 게릴라 전쟁을 통해서 한니발을 계속 동력을 소진시키면서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서 카르타고의 한니발 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양상이 당대 영국군이 가장 고민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게릴라 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나 아시아에서나 실패한 사례들이 아프간, 중국, 아프리카에서 세 차례 참패한 적이 있는데, 이 전투가 모두 그런 게릴라 전투로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잊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페이비안 협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드라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사실은 이 페이비안 협회가 목적으로
타켓으로 삼은 사람은 바로 로스차일드라는 거죠. 당대 로스차일드. 왜냐? 당대 그전까지만 해도 국제유태자본의 어떤 핵심은 동인도 회사가 사실상 꽉 잡고 있었고, 동인도 회사 이사진 영국 왕과 그다음 영국 귀족, 프리메이슨, 베어링 협회, 베어링 브라더스,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로스차일드가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상당한 경제 권력을 가지고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위협이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1950년대 그 세포의 항쟁을 통해서 동인도 회사가 몰락하고 합니다. 그것은 인드라가 분석한 바로는 세포의 항쟁은 철저하게 로스차일드가 기획한 거다. 동인도 회사를 무너뜨리고 프리메이슨 조직을 영국 귀족도 와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러니까 구변 귀족들, 영국 귀족들이 프리메이슨의 위협을 느끼고 만든 것이 바로 페이비안 협회라는 거죠. 그처럼 독일에서는 막스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독일 사회민주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둘의 특징은 뭐냐면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동 개선을 통해서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향령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노조, 길드라는 것이죠. 이 노조라는 것은 결국 전신이 길드인데요. 이 길드라는 것은 뭐냐면 중세 때 숭어업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숭어업자 길드를 그냥 형성한 것이 아니라 당대에는 그러니까 그 유럽 전역을 교황청이 이제 관리하면서 사람을 파견했습니까? 이 파견할 때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점점 상인이 되고, 이 원정 상인들, 롬바르드죠, 상인들이죠. 이 롬바르드 상인이 전 유럽을 이제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원정 상인에만 이득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챙길 건 챙기자라는 것이 수공업자들 집단 사이에서 점점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현지 상인, 그러니까 원정 상인과 결탁한 현지 상인이 먼저 그런 것들 모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자동맹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 한자동맹 내에서 또 그런 것들을 본따 가지고 수공업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게 길드가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길드라는 것은 굉장히 중세에 기반한 어떤 폐쇄적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전신이, 메이슨이 그런 조직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조직이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 때는 오히려 길드가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드라가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상시적으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도 이루어지는 체제다, 이렇게 규정을 내린 바 있죠. 근데 이러한 자본주의적 규정에 따르면 길드란 조직은 봉건적인 조직이고 해체돼야 될 조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길드라는 것은 대량 생산 체제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수공업자 대량 생산이 되려면은 기술자들이 필요 없이 누가 와도 며칠 동안만 일을 해도 금방 적응할 수 있게 기술이 단순해야 되는데, 수공업자들의 기술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반복해서 뭔가 이렇게 훈련을 쌓아야만이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을 유지해줘야 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계로 대부분은 이제 이전하면서 이제 아무나 와서 노동자가 되니까 심각하게 길드에 타격이 되니까 길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대량 생산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했던 것이고, 자본가들은 당연히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길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주체 세력인 프리메스나 이런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 오히려 길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후에 그러한 것이 부정적이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살아나냐면 바로 독일 전통에서 시작된 거죠. 독일에서는 이 신학 체계하고 더불어 가지고 수도원 체계들이 꼭
수도원 조직 같은 게 굉장히 산재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이 학구 분위기하고 이런 길드 조직이 어울려가지고 상당한 길드들이 상당히 학구적인 길드가 많았다는 거죠. 다른 길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길드들이,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스가 그 프랑스에서만 가입했던 그런 유사 프리메슨 조직이었죠. 그런, 의인동맹. 그것도 비슷한 게 그런 수공업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임에서 이러한 것들이 왜 커졌냐면, 당대 비스마르크가 이제, 이러한 길드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어떤, 보통 우리가 비스마르크를 들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철혈재상이다 해서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의 단적인 이미지고요. 사실은 비스마르크가 보복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에 보면, 영국 귀족과의 교감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당대 국왕 권력과 상당한 교감의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나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했던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독일 당시의 사정이 독일 노동 분위기가 노조가 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독일에서만 유난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데서도 어찌 자생적으로 다 있었던 거죠. 그건 노비노트 같은 거하고 생각하면 돼요. 영국의 노비노트 신화 있죠? 그런 것처럼 숲속의 도적들이든 뭐든 간에 뭐 스모프 신화처럼, 스모프 만화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게 뭐 이제 막스는 게르만 공동체라고 표현했는데,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사회를 되게 이상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킨 것이 초기에 사회주의였고요. 그리고 이런 공상적 사회주의는 어떤 당시 중세에 있었던 수도원을 중심으로 퍼졌던 기독교 공산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뿌리 이렇게 보면 기독교하고 연관도 많습니다. 에스네아파가 공산주의였죠. 예. 이런 것하고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노조 중심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이제 막스는 이거는 중세적이다, 수구 반동적인 것이다. 예? 이렇게 이걸로는 도저히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에서는 자신과 같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이전으로 돌리는 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논조는 그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푸르동 이쪽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바쿠닌을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 푸르동이나 바쿠닌 역시도 그 사람, 이제, 막스파가 강조했던 것이 자본주의 이전으로 돌리는 시기다. 예. 결국은 얘기는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면도, 그거는 이론적인 면이고요. 막스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이제 막스의 주장, 비판이, 맞다고는 보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배경을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탕형 비판은 당대에 출간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유가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배경은, 그러니까 당대의 막스는 낯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유태인 귀족놈이다. 귀족 행세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남작 당시에 그 귀족들이 유럽에 있었으니까, 예, 막 자기 받고 막 그랬거든요. 영국에서는 이제 귀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국 총리, 최초로 총리가 된, 유태인으로 최초로 총리가 된 사람, 디젤리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떤, 막스가, 많이 질투심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새는 약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스차일드가 자기를 버리고 이제 낯살레 택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일어났나.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 이제, 당대의 분위기가, 막스적인 분위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프랑스에서 나는 고발한다, 이런 그런 유대인 파동 일어날 만큼 보복전쟁 때문이죠. 보복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국제유태자본의 주인공이 되고 전 유럽을 석원한 로스차일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가장 큰 세로 부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영국 귀족들이 폐비연합회를 만들고, 또한 독일에서는 라살레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스마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런 일단의 어떤 그런 흐름 만들어갔다는 거죠. 뭔가 로스차일드적인 어떤 그런 데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니발과 로스차일드. 유대인 프로이트는 이제 한니발을 되게 높이 평가하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인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막스는 맹렬하게 라살레를 비난하고 고타강령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스가 죽은 다음에 1889년 파리 혁명 100주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을 한 자리에서 앵글리스는 제2인터내셔널을 만들면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던 거죠. 첫 번째 문제는 기존에 대다수의 독일 노동자와 대다수의 독일 노동자들은 독일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라살레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타강령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를 고타강령에 대해서 이를 조금 더 그보다 조금 더 명분적으로 뭔가 옳은 걸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타라는 데에서 차라리 이제 고타 영주보다 오히려 일루미나티의 어떤 조직을 더 중시하는 거죠. 뭐가 더 우선이냐, 명분적으로. 일루미나티다, 영주가 아니라는 거죠. 저거는 사회민주당은 결국은 암만 노동자가 앞에서도 결국은 고타 영주, 고타 영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거면 고타 영주는 알고 보면 또 오늘날 윈저 가문으로, 오늘날 영국 왕조 이름이 윈저 가문이잖아요. 근데 조지 5세 때부터 그걸 윈저 가문으로 했지, 그전에는 이 가문이 이름이 고타 가문이었어요. 왜냐면 빅토리아 여왕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고타의 왕자님이었거든요. 고타 가문이 굉장히 또 유명하죠. 벨기에 또 왕을 탄생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국은 그래도 이 사람은 결국은, 고타로 가면, 결국은 이것이 노동자가 아니라 영국 왕이고,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는 거죠. 반면에, 5월 1일, 일루미나티, 조직에 우선한다면 5월 1일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제2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문상, 옳다. 이런 것들을 뭔가 강조해서 5월 1일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 채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5월 1일 날 우발스럽게 사건, 사고가 터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인드라가 어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몇 가지가 있다. 앵게스 뒤에 로스차일드가 서로 당대에 이익이 맞았다서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당대 로스차일드는, 세포의 항쟁처럼 이러한 어떤 시민단체 조직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 능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로즈가 남마공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같은 거 차지할 때, 경쟁업체하고 차지할 때 했던 방식이 상대편 노동자들을 선동해가지고 파업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가 못 살게 하는 틈에 그거를 차지합니다. 또 디즈레일리 앞뒤 첫째 빼면 있어야죠.
이 총리가 매우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에즈 은하를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에즈 은하가 원래 그 프랑스 생시몽주의자들이 제안한 건데, 생시몽주의자는 프리메슨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 이제 초기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초기에 그 공산적 사회주의자의 3대 공산주의자 중에 이제 공산적 사회주의자 한 명이고, 인드라가 이제 생시몽의 저서인 이제 사업자의 교리운다 이런 것들 읽어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프리메슨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이에요. 프랑스 귀족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영지 토지를 전부 다 소작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농내방을 딱 시켜버리죠. 그런 이제 귀족이자 이제 공산사회주의자인데, 하여튼 생시몽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프리메슨 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메슨 이 사람이 그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영국에서 계속 딴지를 겁니다. 그 수에즈 운하를 하지 못하게. 어떤 식이냐면 자신의 영국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수에즈 운하에 동원된 그 이집트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 이런 거 계속 비판 기사를 올립니다. 선동질을 하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계속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먹고 나서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수에즈 운하가. 예. 이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 수에즈 운하 재정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재정난의 타겟책으로 영국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재빨리 기다렸다는 듯이 디즈레일리와 로스차일드가 그걸 먹어버리죠. 이런 거죠. 세포의 항쟁도 비슷한 거죠. 세포의 항쟁도 마약 때문에 사순 가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사순 가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세포의 항쟁을 일으키니까 인도 소유가 독인도 회사 소유에서 영국 왕 소유가 되면서 영국의 소유가 되면서 독점이 폐지되는 바람에 독인도 회사는 망하고, 그로 인해서 사수는 세계 최고의 이제 겉보기에는 부자가 되는 거죠. 마약 장사를 하면서. 이런 것처럼 이런 예도 있고요. 남아공에서 세실로즈가 그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헤이마켓 사건에서 그런 어떤 요소가 없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헤이마켓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헤이마켓 사건을 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타 가문이 영국 왕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빅토리아 여왕과. 그러다가 이제 독일 1차 대전 이후에 다 붕괴가 되죠. 그렇듯 살아남지 못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이마켓 사건을 그 자체만을 보면 말고 미국 노동운동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만들었던 노동조끼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퍼슨 파가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이었고요. 이에 비해서 노동기사단은 기사단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프리메슨적이었다는 거예요. 프리메슨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당시에는 그 막스의 공산당 선언도 이런 신비주의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공산당 선언 이러한 일문일답 형식의 교리문답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요. 그런 형식이 당시엔 되게 환영을 받았어요. 믿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기사단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 노동기사단이 굉장히 그 회원가입이 자유로웠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조직이 커졌다고 해도 얼마 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조직이 그냥 커지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면 노동기사단이 1869년에 만들었던 노동기사단이 당시에 막 블라바츠키 여사 같은 애들이 광신술을 한다, 신비주의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직이 이렇게 망하지도 않고 그냥 정태 상태로 꾸준히 이어갔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노동기사단이 폭발적으로 조직세를 신장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대시킨 사건이.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철도 사건입니다. 철도.
대열차 탈주 영화 막 이런 거 보면 막 그 열차를 가지고 막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막 그런 것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막 총 들고 막 연방군이 출동하고 막 이런 거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 노동기사단이 굴두라는 그 투기꾼하고 맞서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노동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매번 패배했는데 어떻게 된 게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한 어떤 조직이 크게 알려지고 그리고 또 언론도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엄청 커진 거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굴드가 패니까 경쟁 철도 회사인 누가 이득을 취합니까? 모건이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모건은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 아닙니까? 이거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록펠러나 모건이 어떻게 컸는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굴두가 패하고 이로 인해서 모건이 철도를 장악하게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뭐냐? 국유번이 관점에서 토사구팽인 거죠. 이거대로 놔두면 노조주의고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지죠. 적절한 게 통제돼야 되는데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조직 물갈이를 시도한 거죠. 저는 그것이 헤이마켓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이마켓 사건으로 노동기사단은 조직이 쇠락의 길을 걸어가지고 결국 없어집니다. 대신에 노동기사단에서 나온 콤파스란 유대인이 담배 제조상인데요. 담배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영업자예요. 담배 자영업자.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미국 가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 제초하는 그 담배 만드는 거, 그거 종사했었거든요. 콤파스란 사람이 미국 노동 권력을 장악합니다. 콤파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콤파스. 이 사람이 결국은 인드라가 볼 때 당시 로스차일드에게 가장 입맛에 맞았던 인물이 콤파스였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굴드와의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아일랜드계 파우들리, 아일랜드, 이제 클린턴이나 케네디처럼 아일랜드계입니다. 이 아일랜드계 사람은 자기들 구미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노동기사 페이마켓 사건으로 인해서 급진적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노동기사단이 거의 해체됩니다. 그리고 전미노동협회, 그러니까 AFL, 그것이 미국의 주력으로 돼가지고 오늘날 미국 노동운동의 핵심, 미국 노동 총연맹, 이것이 오늘날 AFL, 이것이 콤파스가 만들고 오늘날 미국 노동운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헤이마켓 사건은 콤파스가 만든 AFL을 탄생시킨 어떤 사건이었다. 근데 이 AFL 이 AFL이 노동총연맹이 과연 노동기사단보다 진보적이었고 뭔가 더 노동자를 위해서 더 헌신했던 조직인가 한다면 아니거든요. 역시나 이전에 제퍼슨파가 했던 것처럼 백인 우월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여성 차별적이고 흑인 차별적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엥겔스가 5월 2일 날로 정한 것은 과연 엥겔스의 뜻이었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막스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막스의 어머니가 있고요. 유사 나중에 주셨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엥겔스죠. 근데 엥겔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맨체스터에서 사업도 잘하고 그랬는데요.
뒤에서 누군가 봐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정들이 있다. 근데 그거는 여기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이고. 또 한 사람이 위드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에서 공화당을 탄생시키고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위드라고요. 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드라가 보기에 미국 정치사에서 제일 중요한 3명 중에 1명을 꼽으라면 전 위드라고 그 중에 1명은 위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드가 주목한 인물이 막스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막스가 미국 언론에다가 기고할 수 있었거든요. 그 미국 통신원으로 활약하면서 얻는 수입이 또 짭짤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5월 1일 날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음모적인 냄새가 나지 않느냐. 경찰이 왜 하필 그냥 평화롭게 그냥 시위하는 걸 내비둘 수도 있는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일부러 청주도 하고, 폭력수를 야기시켰다는 거죠. 5월 1일 날, 그리고 그 5월 1일 날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100주년에 맞춰가지고, 프랑스혁명 100주년에 맞춰서 제인터내셔널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제인터내셔널이 만들어졌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제인터내셔널이 만들어졌지만, 이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별 영향력이 없었어요. 제인터내셔널 만든 이유가 뭔가, 당시에 어떤 흐름들이, 주기적이라고 그랬죠. 당시 그 페비엔 협회나 이런 독일 사회민주당처럼 어떤 그 흐름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독주를 견지한다는 차원,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프리메슨적인 것이 잠시 19세기 말에 좀 떴을 때이기 때문에 제인터내셔널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뭔가 엥겔스, 막스 하면 이제 로스차일드 이런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인터내셔널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헤이마켓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5월 1일, 두 번째 키워드는 헤이마켓.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일루미나티, 두 번째는 이제 헤이마켓, 미국 노동운동사.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정리하면서 당분간 한부 정세와 관련된 것은 인드라가 삼가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유본이 자신의 전략을 위해서 때로는 인드라와 협력하기도 하고 인드라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인드라와 이렇게 잠깐 거리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거리가 있다고 해서 국유본이 인드라를 완전히 이렇게 뭔가 아주 멀리하는 건 아니겠죠. 얘들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드라도 나름대로 국유본을 하고 거리를 많이 둔 것이죠. 상대적으로 파업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필요한 만큼 얻을 건 얻고 가질 건 가져가면서 공생을 모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유본이 인드라 뜻을 잘 파악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쵸. 지금 현재 한반도 넘버원은 이제 정몽준이 아니라 쪽발석현. 건부지 시민을해서 홍석현, 쪽발석현이 언제까지 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흥미롭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쪽발타도 해방투정 만세! 인드라였습니다.